사막에 쓰러진 한국인을 구한 그날, 제 모든 것을 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만삭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의 약속 하나 믿고요. 모두가 비웃었지만 전 제 비방으로 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 성공했습니다. 몽골 며느리의 한국 대박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사르나이입니다. 몽골의 끝도 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 그 뜨겁고도 차가운 대지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제 코끝에는 메마른 땅에서도 강인하게 생명을 틔우는 야생 약초들의 쌉싸름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모래바람의 기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의 남자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무모하고도 뜨거웠던 순간을 말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을 믿으시나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으신가요? 제가 자란 고비 사막의 남쪽 끝자락은 사람의 발길보다는 바람의 발길이 더 잦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약초들을 찾아내는 약초꾼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사막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가장 간절한 생명들이 숨어있는 보물창고라고요. 저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아버지의 등에 업혀 모래 언덕을 넘나들었습니다. 제 발바닥은 뜨거운 모래의 열기를 견디며 단단해졌고 제 눈은 지평선 너머 아주 작은 초록색 잎사귀 하나도 놓치지 않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무서울 정도로 파랗고 투명했지만 지평선 저 멀리서 불길한 황색 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모래 폭풍, 고비의 포효라는 것을요. 저는 서둘러 캐놓았던 약초 꾸러미를 챙겨 가축들이 있는 게르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들리지 않던 이질적인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기계의 굉음 같기도 하고 무언가 절규하는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며 시야가 흐릿해지는 찰나 저는 모래 언덕 아래에 처박혀 있는 낯선 지프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피부는 이미 강렬한 햇볕에 검붉게 타들어가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거친 숨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쏟아진 수첩과 알 수 없는 장비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희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강민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게 그는 그저 죽어가는 한 명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사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의 장막 속에서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체구보다 훨씬 큰 그를 부축하고 때로는 질질 끌다시피 하며 근처에 있는 작은 천연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밖은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들이 바위를 깎아낼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적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자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열사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아끼던 가죽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갓 짠 신선한 양젓과 해열에 좋은 전통 약초를 달인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었습니다. 그의 낯선 이목구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표정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줄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피부에 제 손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몽골의 거친 사내들과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섬세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 물을 조금씩 그의 입술에 적셔주고 그가 헛소리를 내뱉을 때마다 제 고향의 자장가를 나직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제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던 그의 미약한 맥박은 마치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작은 새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영하로 떨어질 만큼 춥습니다. 저는 열이 나다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떠는 그를 위해 제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제 체온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그의 채취, 땀 냄새와 섞인 이방인의 묘한 향기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가고 눈부신 햇살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민혁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앞에 있는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눈을 마주한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서렸습니다. 저희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몽골어밖에 할 줄 몰랐고 그는 한국어와 짧은 영어를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내뱉은 고맙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울림이 제 심장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민혁 씨는 몸을 추스르는 며칠 동안 저희 게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셨지만 민혁 씨의 예의 바른 태도와 식물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민혁 씨는 제가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풀꽃들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도 인삼이라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약초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인삼을 키우는 명장이라며 한국의 푸른 산과 금산의 안개, 낀 인삼밭 풍경을 서툰 몸짓과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지평선을 배경으로 그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에게 몽골의 광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혁 씨는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고운 손으로 매일 흙을 파고 가시 돋친 약초를 캐느라 상처가 가실 날이 없는 저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사르나이, 당신은 이 메마른 사막보다 훨씬 더 푸르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당신에게 한국의 사계절을 보여주고 우리 할아버지가 키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삼을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막의 바람처럼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묵직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한국의 인삼 농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민혁 씨는 서둘러 귀국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그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낡은 수첩 한 장을 찢어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충남 금산. 그 낯선 지명을 저는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멀어지는 지프차의 먼지 뒤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민혁 씨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제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그가 한 약속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푸른 산이 있는 나라 한국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가 떠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는 침묵 속에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속은 거라고 이방인의 말은 모래 위에 쓴 글씨처럼 금세 지워지는 법이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저를 살려준 그 눈빛이 밤새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가짜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몸의 변화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헛구역질과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저는 두려움보다는 민혁 씨와의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남몰래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막에서 핀 기적 같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매일 속삭였습니다. 내 아빠는 아주 멋진 사람이고 우리는 곧 그분이 있는 푸른 나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목민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지 추궁하셨고 제가 그 한국인 남자의 아이라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그놈은 너를 버린 거다. 보지도 못한 놈의 자식을 품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아버지의 고함은 게르 안을 가득 메웠고 어머니는 구석에서 숨죽여 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혁 씨가 준 수첩 조각을 꺼내 보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제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제 눈에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민혁 씨 어디 있나요? 왜 연락이 없나요? 당신이 말한 그 푸른 산은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수천 번, 수만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덧 고비 사막에도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제 배는 이제 제법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고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홀로 게르 밖으로 나와 얼어붙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이곳에 주저앉아 평생 수치심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저 지평선 너머 민혁 씨가 있는 곳으로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날 것인가. 제 손끝은 추위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제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이 생명이 그리고 당신이 남긴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새벽녘 부모님이 잠든 사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민혁 씨의 주소와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 그리고 그와 함께 보았던 말린 약초 꽃송이가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낡은 버스를 타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배가 뭉칠 때마다 저는 민혁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가야.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오직 충남 금산이라는 4글자가 적힌 종이가 등대처럼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고 입국 비자를 받는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대사관에서 저는 배를 가리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좌석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민혁 씨가 저를 구했듯이 이제는 제가 민혁 씨를 찾아낼 차례였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것은 사막의 건조한 바람과는 다른 습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화려한 공항 건물 안에서 작고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물어물어 금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민혁 씨가 설명해준 대로 정말 푸른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 산새의 웅장함은 제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금산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제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만삭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닥이 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품속에 있는 주소 종이를 놓치지 않으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 임산부 좀 봐. 누가 좀 도와줘요.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의식이 흐릿해지는 찰나 제 코끝을 스치는 아주 진하고 독특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하고 흙의 기운을 가득 담은 듯한 냄새. 민혁 씨가 말했던 바로 그 인삼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따라가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것인지
민혁 씨가 왜 저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이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무서워 보이는 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 마치 산속의 호랑이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앉아있는 듯한 위엄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정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을 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민혁 씨의 주소가 적힌 그 종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그 종이와 제 배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커다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분이 민혁 씨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나를 다시 몽골로 쫓아내려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투박하게 잡으시더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힘있게 한 단어를 내뱉으셨습니다. 민혁이, 내 손주놈.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절망적인 어조에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의 이름을 부르는 노인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민혁 씨에게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저는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혁 씨는 어디 있느냐고, 왜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느냐고 소리 없는 외침을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보다 더 가혹하고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엄격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등 뒤로 숨겨진 따뜻한 가마솥, 온기와 제가 가진 몽골 약초꾼의 지혜가 이 낯선 땅 금산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병실 침대에서 민혁 씨의 이름을 부르며 제 배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금산의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비 사막의 바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게르의 가느다란 천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제 살결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른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어머니의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곳에서 축복받지 못한 작은 생명은 제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게르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는 눈길 한 번 엄하게 주지 않으시던 무뚝뚝하지만 자상했던 아버지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한참 동안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마치 사막의 모래 언덕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르나이,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진흙칠을 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의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한마디도 내뱉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민혁 씨의 주소 종이를 뺏어들더니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내 인생을 걸었단 말이냐? 이름도 모르는 외국놈의 자식을 품고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붙여. 당장 그놈한테 가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지우고 죽은 듯이 살든지 결정해라. 아버지의 단호한 선고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뚫어지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민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고 저도 그분을 살렸어요. 이 아이는 그분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저에 대한 조롱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팔을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하셨습니다. 사른아이, 제발 고집 피우지 마라.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 씨가 남기고 간 그 따뜻한 눈빛과 제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속인 것이라 해도 제 안의 아이만큼은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민혁 씨를 찾아갈 거예요. 그분이 계신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직접 물어볼 거예요.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요. 제 당돌한 대답에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게르 옆에 세워둔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거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시동 소리만 울리게 두시더니 다시 들어와 제 보따리를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거라. 내 발로 나가는 거니 다시는 이 게르에 발을 들릴 생각 마라. 몽골의 딸 사르나이는 오늘 여기서 죽었다. 아버지의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모래바닥에 흩어진 제 짐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게르 안에서 통곡하고 계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은 무섭게 불어왔고 사막의 밤은 길을 잃기 딱 좋은 암흑뿐이었습니다. 저는 민혁 씨가 남긴 주소 종이를 가슴등에 꼭 품었습니다. 이 종이가 타버릴까봐 혹은 바람에 날아갈까봐 조마조마하며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모래의 질감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도 가족도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민혁 씨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제게 건네주었던 한국의 사탕, 서툰 몽골어로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던 그 눈빛들. 그 기억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차가운 사막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꼭 아빠를 만나야 해. 마을 큰 길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게르의 작은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제 인생도 제 아이의 미래도 어둠 속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양치기에 낡은 트럭을 얻어 타고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불빛들은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낡은 보따리를 든 저를 동정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공항으로 향하는 길을 물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은 아버지가 몰래 제 보따리 깊숙이 넣어두신 비상금과 제가 평생 모은 푼돈이 전부였습니다. 공항 매표소 앞에 서서 저는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한국행 티켓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제 행색과 불러온 배를 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임신 몇 개월이시죠?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말은 제게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혁 씨의 주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여기 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간절한 제 외침에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티켓을 끊어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몽골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광활하고 푸르던 때로는 무섭게 몰아치던 나의 고향.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제 아이의 운명을 걸고 떠나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기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민혁 씨가 줬던 수첩 조각을 손바닥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민혁 씨, 당신이 있는 그곳은 정말 당신 말처럼 따뜻한가요? 그곳엔 정말 제가 쉴 곳이 있나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제 몸이 붕 뜨는 기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입덧과 비행 멀미가 겹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몽골의 대지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민혁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단 하나의 믿음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과 배를 번갈아 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저 민혁 씨의 이름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강민혁, 금산, 인삼. 제가 아는 한국어는 그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천행으로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환영하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 속에 민혁 씨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온다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공항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배에 머물 때마다 저는 겉옷으로 배를 가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터미널을 찾아가 금산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혁 씨가 자랑하던 대로 산들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제게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나라에서 저는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버스가 금산에 가까워질수록 제 손은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금산 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공기는 몽골보다 훨씬 습하고 묵직했습니다. 사방에서 진동하는 쌉싸름하고 깊은 냄새가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 이것이 민혁 씨가 말했던 인삼의 향기구나.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그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몸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길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주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강민혁 씨 집을 찾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새댁, 이 집을 찾아온 거야? 여기서 꽤 멀 텐데 몸도 이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혼자 왔어?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택시가 좁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의 인삼밭들을 보았습니다. 검은 차광막이 드리워진 밭들은 마치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혁 씨, 이제 다 왔어요. 제가 왔어요. 저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멈춰 선 곳은 제가 상상하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거대한 기와집 앞,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는 그곳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다리는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제 눈앞으로 낡은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파트 1에서 보았던 그 호랑이 같은 눈매를 가진 강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낯선 이방인 여자가 자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멈춰 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민혁 씨의 주소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민혁. 강민혁. 제 입술에서 나온 그의 이름은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에 든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와 제배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너 내가 누구냐? 우리 민혁이 주소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노인의 호통 소리가 머리 위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뿌리치려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본다. 노인은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은 인삼 찌는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마루에 앉히고는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제 앞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혁이는 지금 집에 없다. 아니, 집에 올 수가 없어. 노인의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민혁 씨 어디 있어요?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다. 아주 큰 사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민혁 씨가 사고를 당했다니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 지금 이 땅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인의 무릎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민혁 씨는 저랑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노인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어봤자 소용없다. 지금 민혁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누워있단 말이다. 그런데 웬 외국 계집애가 만삭이 돼서 나타나니 내가 기가 막히겠냐, 안 막히겠냐? 노인의 고함은 저를 향한 원망인 동시에 자신의 손주에게 닥친 불행에 대한 절규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민혁 씨가 연락을 할 수 없었는지, 왜 그가 저를 데리러 오지 못했는지를요. 노인은 한참을 씩씩거리다 벽에 걸린 민혁 씨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민혁 씨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혁 씨,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만나지는 않았을까요? 노인은 제 행동을 보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 민혁이 자식 맞느냐? 노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혁 씨의 아이예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로다. 인삼 농사꾼 집안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노인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제 보따리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라. 애가 나올 때까지는 내 눈앞에 있어. 하지만 딴 생각은 마라. 우리 민혁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넌 이 집 식구 아니다. 그냥 손님일 뿐이야. 노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최소한의 자비가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산의 낡은 기와집에서 민혁 씨 없는 민혁 씨의 가족과 첫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잠자리, 낯선 음식, 그리고 저를 경계하는 노인의 시선 속에서 저는 매일 밤 민혁 씨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 달라고, 우리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달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고 민혁 씨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습니다. 강 노인네 집에 웬 외국 여자가 들어앉았다더라는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는 밭에 나가는 노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무엇이든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저를 밭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탄다며 저를 저 멀리 쫓아내곤 했죠. 저는 멀리서 노인이 인삼을 돌보는 뒷모습을 보며 민혁 씨가 말했던 인삼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최 사장이라는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인삼밭을 팔라며 협박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쫓아냈고
최 사장은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를 비열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 계집애는 뭐야? 강노인 치매 걸렸어?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 그 남자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몽골의 사막에서 만났던 굶주린 늑대보다 더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민혁 씨와 노인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만삭의 임산부일 뿐이었죠. 저는 밤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사르나이, 너는 무너지면 안 돼. 너는 민혁 씨의 아내고 이 아이의 엄마야.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배가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가끔 식탁 위에 미역국 한 사발을 툭 던져놓고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거 먹어라. 애 낳으려면 기운 있어야지.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적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뜨거운 미역국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골에서 먹던 양적과는 다른 깊고 진한 한국의 정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밤마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노인을 괴롭혔고 마을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인삼 농사가 망할 거라며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이 지독한 시련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요? 민혁 씨를 만날 수는 있는 걸까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민혁 씨가 입었던 옷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채취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옷의 감촉만으로도 저는 그가 곁에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혁 씨, 보고 싶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제발 제 손을 잡아주세요. 텅 빈 방 안에서 제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뱃속에서 강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기어가는 몸짓으로 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목소리는 고통에 짓눌려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제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런 때가 된 게냐? 정신 차려라 계집애야. 내가 금방 차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노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제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주변의 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민혁 씨, 우리 아이가 태어나요. 당신을 꼭 닮은 아이가. 저는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으며 민혁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 저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은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힘주어 맞잡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옆에 있을 거다. 우리 민혁이 자식, 내가 꼭 받아낼 테니까. 노인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병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저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몽골의 사막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고통이었지만 저는 비명을 참아냈습니다. 제 아이에게 세상의 첫 소리가 엄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아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수차례의 산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제게 구원의 노래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준 작고 붉은 생명.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민혁 씨를 너무나도 똑 닮은 아이였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앙담은 입술까지. 민혁 씨가 제 곁에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보드라운 뺨에 제 얼굴을 맞댔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노인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안긴 아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혁이 놈하고 아주 판박이구먼.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 사른아이.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으로 노인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그 한마디보다 더 값진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노인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제 몸속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작아지고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민혁 씨를 아직 못 만났는데. 우리 아기를 더 안아줘야 하는데.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제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노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른아이, 정신 차려라. 내가 죽으면 우리 민혁이는 어떡하고. 이 얘기는 어떡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몽골의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민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른아이, 이쪽이에요. 여기 푸른 산이 있어요.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민혁 씨, 같이 가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저는 울부짖으며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쌉싸름한 인삼 향기가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제 코끝을 간지럽히고 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제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노인이 며칠 밤을 지샌 듯 췌장한 모습으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제가 몽골에서 가져온 말린 약초 꽃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가 깨어난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사른아이, 정신이 드느냐? 아유, 이 지독한 것. 정말 죽다 살아났다, 내가. 노인은 안도감에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아기는요? 민혁 씨는요? 노인은 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다. 걱정 마라. 우리 집 일꾼들이 잘 돌보고 있어. 그런데 민혁이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불행이 닥친 것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려 몸부림쳤습니다. 노인은 저를 만류하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기다려라, 사른아이. 지금은 내 몸 추스르는 게 우선이야. 민혁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 노인의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가야 해요. 제가 가서 민혁 씨를 깨워야 해요. 제가 몽골에서 가져온 약초들도 있고 우리 아기도 있잖아요. 민혁 씨가 우리 아기를 보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제 절규의 노인은 저를 안아주며 같이 우셨습니다. 그래, 가자. 내 몸 좀 나아지면 내가 당장 데려가 주마. 그러니 제발 조금만 참아다오. 그렇게 저는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있는 민혁 씨의 곁으로 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인이 가져다주는 아기 사진을 보며 저는 힘을 냈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모습만큼은 민혁 씨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민혁 씨를 닮아갔고 그 모습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퇴원을 허락받던 날 저는 노인과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금산을 떠나 복잡한 서울 거리를 지날 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가 있는 병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그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혁 씨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사막에서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 씨, 저 왔어요. 사른아이가 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국에 제가 당신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유리창에 이마를 맞대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요. 기적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를 살릴 것입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를 살려냈듯이 이곳에서도 반드시 그를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민혁 씨를 금산으로 데려가 주세요. 노인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도 못 고치는 걸 금산에서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금산에는 인삼이 있잖아요. 민혁 씨가 평생 사랑하고 갖고 온 그 땅의 기운이 있으면 민혁 씨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몽골의 약초들도 있어요. 한국의 인삼과 몽골의 약초가 만나면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노인은 제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셨는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 인생 마지막 도박이라 생각하고 널 믿어보마. 우리 민혁이 차라리 고향 땅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저희는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혁 씨를 금산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 씨를 위해 저는 방 하나를 소독하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삼밭에 나가 가장 좋은 인삼을 골라 다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몽골에서 가져온 비밀스러운 약초들을 정성껏 배합했습니다. 노인은 제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와서 무슨 짓이냐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의 몸을 매일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그의 귀에 대고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혁 씨 들려요? 우리 아기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이름은 할아버지가 강대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대한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그의 영혼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사장이 일꾼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손주놈도 저 모양인데 무슨 고집이야. 이 땅 우리한테 넘기고 손주 병원비나 챙겨. 노인은 괭이를 들고 맞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최 사장의 일꾼들이 노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키지 못해. 이 외국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최 사장이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늑대와 싸우며 다져진 제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최 사장은 당황한 듯 비명을 질렀고 저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제 남편의 집이고 제 아이의 고향입니다. 단 한 발짝도 못 들어옵니다. 제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최 사장은 제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들이 떠난 후 노인은 저를 보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른아이,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키는구나. 민혁이보다 내가 낫다. 노인의 칭찬에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적들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민혁 씨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금산의 인삼밭들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의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뿌리썩 음병이었습니다. 노인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인삼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민혁이도 가고 인삼도 가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냐. 노인의 절망 섞인 탄식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썩어가는 인삼들을 하나씩 뽑아보았습니다.
몽골의 사막에서도 식물들이 병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안은 특정 광물과 약초를 섞어 땅의 기운을 다스렸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인삼을 살려야 민혁 씨도 살 수 있다. 저는 몽골에서 가져온 마지막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떠나기 전 제 보따리에 몰래 넣어주신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귀한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삼밭에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제가 밭에 이상한 짓을 한다며 저를 마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나이, 내가 하는 짓이 인삼을 더 죽이는 거야. 당장 그만둬. 저는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한 채 묵묵히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을 새워 약초 물을 다리고 그것을 땅속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제 손톱 밑은 흙탕물로 까맣게 변했고 옷은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혁 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멓게 죽어가던 인삼잎들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밭으로 달려나오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병이 멎었어.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싱싱해졌잖아. 노인은 인삼을 하나 캐보더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신봤다. 정말 신봤어.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르나이,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우리 밭 좀 살려주게. 제발 비법 좀 알려주게.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제가 만든 약초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몽골의 대자연이 주는 선물은 나누어야 그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전체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노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인삼은 살아났는데 민혁 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인삼밭에서 캔 가장 좋은 뿌리를 들고 민혁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혁 씨, 인삼들이 살아났어요. 당신이 지키려던 이 밭이 이제 다시 푸르러졌단 말이에요. 이제 당신만 일어나면 돼요. 저는 그의 마른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혁 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착각일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민혁 씨, 제 말 들려요? 민혁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이. 그가 내뱉은 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민혁 씨,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혁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노인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민혁 씨를 안고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거친 자동차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사장이 용역들을 대거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밭을 갈아엎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인삼이 살아났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땅 이미 서류상으로는 내 거야. 최 사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민혁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혁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과 이 집을 지킬 거예요. 저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인삼을 캘 때 쓰는 작은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몽골의 딸 사르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밀려오는 어둠보다 더 짙은 악의 무리들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괭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꿈꾸던 작은 평화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가 한국으로 떠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졌거든요. 아침마다 올라오는 원인 모를 구역질과 자꾸만 묵직해지는 아랫배의 감각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축복인 동시에 이 보수적인 고비 사막의 유목민 마을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울조차 없는 좁은 게르 구석에서 제 배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손바닥 끝으로 전달되는 작은 고동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기쁨과 공포 사이를 수천 번도 더 오갔습니다. 민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연락처는 사막의 거센 바람에 실려온 것처럼 닿지 않았습니다. 국제 전화를 걸기 위해 시내까지 몇 시간을 달려가 수십 번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사르나이, 너 요즘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픈 게냐? 아버지가 아침 식사 도중 툭 던진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지만 딸의 안색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살피시던 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사막의 밤바람이 유독 차갑잖아요. 아버지는 제 대답이 미심쩍은 듯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1분 아니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든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저는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가셨고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조차 저에게는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만약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매질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소문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도 빨랐습니다. 제가 마을 입구의 진료소를 들렀을 때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저기 사르나이 아니야? 그 한국인 남자랑 붙어 다니더니 결국 사고를 친 모양이네. 얼굴이 퉁퉁 부은 게 딱 봐도 그쪽이구먼. 아주머니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도망치듯 진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오늘따라 저를 옥죄어 오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란 이 아름다운 고향이 이제는 저를 심판하려 드는 거대한 법정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게르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신 아버지의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에 제 발걸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너 이 자식 당장 들어오지 못해. 아버지는 게르 문을 박차고 나오며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의 소나기 힘에 제 연약한 팔목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보다 무서운 것은 아버지의 눈에 서린 서슬퍼런 분노였습니다. 게르 안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를 향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소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가문의 이름을 모독해? 그 근본도 모르는 외국놈이랑 눈이 맞아 아이까지 가졌단 말이냐? 아버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옆에 있던 장작더미를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보, 일단 사르나이 말을 들어봅시다. 애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의 중재는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오죽하긴 뭐가 오죽해.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당장 그놈한테 연락해서 책임지라고 해. 만약 그놈이 모른 척하면 너는 이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아버지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의 신발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민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언제까지? 배가 불러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까지. 아버지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민혁 씨가 남겨준 한국의 주소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그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먼 나라까지 이 몸으로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제 앞에는 오직 캄캄한 어둠뿐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도 하나둘 저희 게르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통과 가문의 명예를 운운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유목민의 딸이 정조를 잃고 이방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조상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혀를 찼습니다. 제 절친했던 친구들조차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양털을 깎고 웃고 떠들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부정한 여인이라 부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게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민혁 씨, 제발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말한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따뜻한 곳인가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시련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오직 배고픈 늑대들의 울음소리만이 사막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저를 방 안에 가두셨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에도 저는 좁은 틈새로 밖을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즐거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수록 제 고독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 옆 마을의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아이를 떼고 오든지 해라. 아버지는 돈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그 돈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골칫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다시 아버지께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민혁 씨가 준 제 생명보다 귀한 선물이에요. 제 반항에 아버지는 결국 손을 올리셨습니다. 제 뺨을 스쳐 지나가는 매운 바람과 함께 눈앞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 집의 재산은 단 한 푼도 탐내지 마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는 제 짐가방을 밖으로 던지셨습니다. 차가운 모래바닥에 흩어진 제 옷가지들과 약초 상자를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려다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형제들은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게르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흩어진 짐을 챙겨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듯한 통충이 느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쏟아낼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따리 속 깊숙이 넣어둔 민혁 씨의 주소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남 금산. 그 낯선 지명이 이제 제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제가 살던 게르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곳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든 낡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민혁 씨가 있는 동쪽을 향해 바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밤의 고비 사막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꼭 아빠를 만나야 해. 아빠가 계신 그곳은 이곳보다 훨씬 따뜻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의 모멸감과 배신감을 뒤로하고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시내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셨습니다. 트럭의 낡은 엔진 소리가 사막의 정막을 깨트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언덕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들,
제가 사랑했던 양떼들과 들꽃들. 이제 그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귀중품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금귀걸이와 제가 아끼던 가죽 장화까지도요. 손에 쥔 돈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 근처 시장에서 자비를 도우며 돈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만삭에 가까워지는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바닥을 닦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저는 민혁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저 처녀는 미쳤어. 몸도 저런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더 이상 저를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싸구려 여인숙의 딱딱한 침대에 누워 민혁 씨가 했던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사르나이, 한국의 가을은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였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저를 지옥 같은 이곳에서 건져줄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제 심장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름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사르나이라는 이름 하나와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민혁 씨를 향한 일편단심만을 남겨둔 채 저는 비행기 트랩을 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이방인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새로운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몸은 붕 뜨는 기분과 함께 과거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 태양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 씨, 기다려주세요. 제가 당신 곁으로 가고 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만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모두 외계어 같았고 표지판 하나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민혁 씨의 주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갈 곳은 여기예요. 제 간절한 눈빛에 직원은 친절하게 금산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금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의 풍경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민혁 씨의 말대로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밤마다 푸른 생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막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이 땅의 기운이 제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대안아, 여기가 내 아빠의 나라야. 정말 아름답지? 하지만 터미널에 내렸을 때 제 기운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났고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길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여기는 너무 멀어. 택시를 타야 할 거야. 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제 행색을 보며 자꾸만 백미러를 쳐다보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거야? 임신한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 있고?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그저 민혁 씨의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강민혁. 인삼. 기사님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내셨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낡은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인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고향.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고 제가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민혁 씨가 저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가 저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줄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라도 나와주세요.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민혁 씨가 아닌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호랑이처럼 매서웠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냐? 이 낯선 계집애가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야? 노인의 호통 소리에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 씨의 사진과 주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사르나이예요. 강민혁 씨를 찾으러 왔어요. 제 말에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제가 내민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를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민혁이. 내가 우리 민혁이를 어떻게 알아?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무릎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제발 민혁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아이를 가졌어요. 제 고백에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핏줄을 우누네. 노인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겨울비는 사막의 눈보다 더 차갑게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배를 감싸 안으며 버텼습니다. 민혁 씨, 어디 계세요? 제발 나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낯선 나라의 대문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갈등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고향과 저를 거부하는 민혁 씨의 가족 사이에서 저는 갈 곳 없는 미아처럼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이도 저도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차가운 대문을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긁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결국 저는 보따리 하나를 움켜쥐고 평생의 전부였던 게르의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아버지의 서늘한 침묵과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이 제 발목을 무겁게 잡아 끌었습니다. 몽골의 밤은 유독 길고 깊습니다. 제가 딛는 모래 한 걸음마다 제가 이곳에서 보냈던 22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에겐 저 지평선 너머의 세상뿐이란다. 무섭지만 엄마랑 같이 힘내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민혁 씨가 남겨준 낡은 수첩 조각뿐이었습니다. 수만 번을 펴보고 다시 접어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 위에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이 정말로 제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일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도망치듯 사막의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힌 초원을 지나 이름 모를 트럭의 짐칸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고향과 작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체와 함께 제 운명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철새들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낡은 보따리를 든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내민 돈은 제가 가진 전 재산이자 부모님 몰래 챙겨온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제 불러온 배와 여권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이곳에서 영영 미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겁의 세월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몽골의 대지를 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이방인들이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세상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 혼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 불안함을 아는지 자꾸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민혁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란다.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눈빛을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분이 사는 나라는 숲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 거기 가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다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연락이 끊긴 민혁 씨에 대한 불안함이 가시 돋친 넝쿨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제 폐부 깊숙이 들어온 한국의 공기는 몽골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막의 건조하고 칼칼한 냄새 대신 어딘지 모르게 습하면서도 짭조름한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내뿜는 열기가 뒤섞인 묘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공항의 화려한 조명과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모든 소리가 외계어 같았고 표지판의 글자들은 제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쥔 채 한참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환영. 인파 속에서 저는 혹시라도 민혁 씨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가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연을 만나 웃으며 떠나갔고 광활한 공항 로비에 홀로 남겨진 저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사관이 묻는 질문에 저는 그저 민혁 씨의 이름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강민혁, 강민혁. 제 간절한 목소리가 통했는지 심사관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민혁 씨의 묘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과 그 사이를 질주하는 수많은 자동차. 저는 택시 정류장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소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기사님 한 분을 붙잡고 종이를 내밀었을 때 기사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금산? 여기선 너무 멀어. 버스 타고 가야 해.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손짓을 따라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는 동안 제 시야에는 몽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터널과 다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겨울산은 몽골의 사막보다 더 차가운 보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제 외로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을까? 민혁 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금산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 코끝을 스치는 아주 진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약초와는 또 다른 깊은 흙의 기운을 머금은 듯한 그 향기. 아, 이것이 민혁 씨가 말했던 인삼의 냄새구나.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제가 비로소 그의 고향에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금산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시 주소 종이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어 들어갔습니다. 짐가방은 어깨를 짓누르고 무거운 배 때문에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민혁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 멀리 낡은 가로등 아래로 민혁 씨가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은 거대한 인삼밭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광막이 씌워진 밭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파도치는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전구 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에 민혁 씨가 있을까? 아니면 나를 모른 척하는 차가운 시선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차마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몽골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의 매듭을 다시 한번 꽉 조이며 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이 긴박한 순간을 느끼는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대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대문 안쪽으로 어두운 마당과 저 멀리 불이 켜진 작은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수많은 나무 상자와 말린 인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낡은 마루 위에는 주인을 잃은 듯한 신발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이 민혁 씨의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 방 안에 민혁 씨가 자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을까?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마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저는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방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와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방문 앞에 섰습니다. 몽골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온 제 도피의 종착역이 바로 이 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창호지가 발라진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혁 씨가 아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마치 고비 사막의 독수리처럼 매서운 기운을 풍기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낯선 이방인 여자가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며 보따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낯선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웬 계집애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있는 게야. 노인의 호통 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민혁 씨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서름에 젖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혁 씨. 저는 몽골에서 온 사르나이예요. 노인은 제 손에 든 종이를 뺏어 들더니 마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든 손을 바르르 떨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살피던 노인의 시선은 이내 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에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민혁이. 내가 우리 민혁이를 어떻게 알아? 노인의 목소리는 분노인 것 같기도 하고 깊은 절망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무릎 아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혁 씨 어디 있어요? 제발 민혁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아이를 가졌어요. 제 간절한 외침에도 노인은 대답 대신 허망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보따리를 거칠게 낚아채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내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찾아와. 노인의 불호령이 적막한 시골밤을 갈랐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몽골에서도 쫓겨나고 오직 민혁 씨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노인은 제 손을 뿌리치려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혁이는 지금 여기 없다. 아니, 영영 못 올지도 몰라. 그러니 당장 돌아가. 노인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화살 같았습니다. 민혁 씨가 없다니요. 영영 못 올지도 모른다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는 저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한국의 푸른 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곳에 없고 이 무서운 노인만이 저를 꾸짖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쌓였던 피로와 배고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노인은 제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자 마지못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것,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내 손주놈이 저 세상에서 나를 원망할 것 아니냐.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노인은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기운이 돌았지만 제 마음은 사막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혁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옆에는 하얀 소국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태우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사고였다. 너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비 내리는 길에서 그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민혁 씨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일 거야. 민혁 씨가 죽었을 리 없어. 나랑 우리 아기를 남겨두고 그가 떠났을 리가 없단 말이야.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은 제 비명을 묵묵히 견뎌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민혁 씨의 채취 대신 매캐한 담배 연기와 쓸쓸한 향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가야 어떡하니? 내 아빠가 없대. 우리를 기다린다던 그 나라에 왔는데 정작 아빠가 없대. 제 통곡은 밤새도록 낡은 기와집의 석가래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도피 끝에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바다를 건너온 저에게 남겨진 것은 주인을 잃은 낡은 방 한 칸과 매서운 시할아버지의 눈초리, 그리고 영영 깨어날 수 없는 꿈속의 연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한국의 단칸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 섞인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방의 천장은 낮고 어두웠습니다. 몽골의 게르 안에서 바라보던 드넓은 밤하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답답한 사방의 벽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내어준 작은 방은 민혁 씨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혁 씨의 온기 대신 오래된 먼지와 눅눅한 습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장판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밤새도록 덜덜 떨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몽골의 영하 30도 추위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축축하게 스며드는 이 습한 냉기는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낯선 한국 음식의 냄새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 노인이 툭 던져두고 간 된장국과 밥에서는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강한 향이 났습니다. 그것은 구수함이라기보다는 저를 밀어내는 이 땅의 거부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벽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검은 차광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인삼밭이 보였습니다. 저 인삼들이 자라는 흙 속에 민혁 씨의 땀방울이 섞여 있을 텐데 정작 그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인삼을 손질하던 강 노인이 저를 보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혀를 찼습니다.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으니 애가 제대로 나오겠냐? 인삼 농사꾼 집안에 저런 비실비실한 게 들어와서 원. 노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말을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뉘앙스와 표정만으로도 저를 향한 원망과 불신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가혹했습니다. 강 노인네 집에 웬 외국 여자가 배가 불러서 들어앉았다는 소문은 금세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제가 가끔 기운을 내어 대문 밖을 나서면 골목,
어귀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경계와 멸시가 더 컸습니다. 몽골에서 왔대? 민혁이 애라는데 진짜일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 알고 강 노인이 거뒀을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제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귀를 막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향수병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비 사막의 황금빛 모래 언덕이 보이고 코끝에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수태차의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곰팡이 핀 벽지와 낯선 천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써오던 빗과 어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약초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초 주머니를 코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향의 냄새가 났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강인하게 버티던 그 약초들의 향기가 제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느 날 밤에는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요동을 쳤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민혁 씨 어디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고통을 비웃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어가는 몸짓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마루바닥에 손을 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멀리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강 노인의 코 고는 소리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마음이 슬퍼도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 노인은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화를 내듯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는 몸짓만 반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 이름을 묻고 싶어도 배가 뭉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도 제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벙어리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제 뱃속의 아이와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나중에 한국말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꼭 말해주렴. 제 말에 대답하듯 아이가 태동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더 비참했습니다. 강 노인은 저를 이끌고 읍내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임산부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화사한 얼굴을 보며 저는 제 지저분한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몽골에서 입고 온 옷은 이미 낡고 해졌고 제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남편은 어디 가고? 노인이랑 왔대?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진료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저는 제가 한없이 비천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배를 문지르며 고개를 젓는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가 위험한가요? 묻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그저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의사와 한참을 심각하게 대화하더니 병원을 나오며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애가 너무 작다잖아. 인삼이라도 좀 먹여야 하나? 노인의 투덜거림은 저에게 걱정이 아닌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읍내 시장통을 걸으며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잠시 멈춰서서 벽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독한 고립감은 저를 정신적인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민혁 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가 저를 꾸짖는 소리, 마을 사람들이 비웃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남자는 죽었고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으며 낯선 땅에서는 괴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이 작은 생명뿐인데 과연 제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처절했던 순간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몽골의 눈은 모래알처럼 단단하고 건조하지만 한국의 눈은 솜사탕처럼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마당에 쌓이는 눈을 보며 저는 갑자기 이유 모를 설움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마루로 뛰어내려가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눈발 속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강 노인이 방문을 열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우라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입안에 가득 넣고 씹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장기를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이 제 마음의 고통보다 덜하기를 바랐습니다. 강 노인이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마당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민혁 씨가 사랑했던 그 흙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집어삼키려는 무덤처럼 느껴지는 그 흙이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깨질 정도로 흙을 긁어내며 오열했습니다. 민혁 씨, 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이 없었고 오직 매서운 겨울바람과 차가운 강 노인의 시선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낯선 방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제가 가져온 민혁 씨의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대가가 이토록 잔혹하다면 차라리 그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제 배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제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는 너무나 깊고 어두워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선 그날부터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제가 그저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던 가련한 이방인이었다면 이제의 저는 제 아이와 민혁 씨가 남긴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야만 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강인한 몽골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마당으로 나가 할아버지가 놓아버린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흙의 냄새와 식물의 숨소리만으로 약초의 위치를 찾아내던 제 천부적인 감각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산 일대의 인삼들이 원인 모를 뿌리썩 음병으로 시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장이라 불리던 강 노인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광막 아래로 들어선 밭은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잎사귀들은 생기를 잃고 노랗게 타들어갔고 땅을 조금만 파헤쳐도 고약한 냄새와 함께 물러터진 인삼뿌리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셨습니다. 평생을 바친 인삼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당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아프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등에 업힌 대한이의 포대기를 단단히 조여매고 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코끝을 흙에 가져다 댔습니다. 몽골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대지의 언어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흙 속의 습도, 산도 그리고 미세하게 섞인 병균의 냄새가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 흙은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영양과 잘못된 물길이 땅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몽골 사막에서 죽어가는 식물을 살릴 때 쓰던 전통적인 비방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사르나이,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그냥 둬라. 이미 다 망한 농사다. 할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몽골의 땅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땅도 사람처럼 체하면 약을 먹어야 해요. 제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소리 말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가져온 낡은 보따리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몽골 사막의 특정 지층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천연 광물 가루와 몇 가지 희귀 약초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마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몽골에서 가져온 약초와 금산의 산야초를 배합하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버리려던 인삼 부산물을 섞어 특수한 배양액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몽골 여자가 미쳤나 봐. 다 썩은 밭에 구정물을 붓고 있네. 인삼명장도 못 고치는 병을 저 뜨내기가 무슨 수로 고친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대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손톱은 흙탕물에 젖어 까맣게 변했고 옷에서는 항상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밭에 물기를 새로 내고 배합한 약초액을 땅속 깊숙이 주입했습니다. 몽골 약초꾼 집안의 비밀스러운 기술인 토양정화법을 한국의 인삼밭에 적용해 본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조차 혀를 차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뭇하게 타들어가던 인삼 잎사귀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연두빛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다시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등에 업힌 대한이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힘을 냈습니다. 몽골의 지혜와 한국의 토양이 만나며 땅속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우리 밭은 마을의 다른 밭들과 확연히 대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밭들은 이미 초토화되어 인삼을 다 뽑아버리고 있었지만 강 노인의 밭만은 무서울 정도로 푸르른 빛을 내뿜으며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 노인네 밭만 멀쩡하네. 저기 봐, 잎이 어른 손바닥만 해. 사람들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밭으로 달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인삼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보셨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썩은 흔적 하나 없이 뽀얗고 단단한 그리고 기분 좋은 인삼 향기를 내뿜는 거대한 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인삼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더니 이내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미녀가, 내 마누라가 이 몽골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배합한 약초액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인삼의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몽골 사막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은 광물 성분이 한국 인삼의 약성을 폭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시내의 큰 인삼 유통업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강 노인의 인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품질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삼이 아니라 천년삼 수준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수표들이 오갔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최 사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비법을 알아내려 제 앞에 굽신거리며 비싼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사르나이 씨, 아니 며느님. 제가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 비법 저한테만 살짝 공유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게.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선물 상자를 그대로 돌려주며 몽골어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약은 없습니다. 당신은 흙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는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를 보면 사르나이 댁이라며 먼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전에 저를 구박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갓 구운 떡이며 직접 짠 참기름을 들고 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르나이 씨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였네. 우리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비법 좀 조금만 알려주면 안 될까? 우리 밭도 다 죽어가서 그래. 저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혁 씨가 사랑했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만든 약초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삼 축제가 열리던 날 각 노인의 이름으로 출품된 인삼은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일반 인삼의 5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것은 할아버지가 아닌 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등을 떠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켰어. 저는 대한이를 품에 안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저 멀리 금산의 푸른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 씨, 보고 있나요? 제가 해냈어요. 무대 아래에서 저를 시기하고 무시하던 경쟁업체 사장들과 투기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몽골에서 온 만삭의 이방인 처녀가 말도 통하지 않던 그 가련한 여자가 단 몇 달 만에 한국 인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광경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버린 고향과 저를 거부했던 세상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낡은 보따리 대신 이 땅의 모든 이가 우러러보는 최고의 인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진 인삼밭은 마치 황금빛 사막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아니, 금산의 보배야. 대한이 녀석,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엄마를 뒀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더 큰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삼과 몽골의 지혜를 결합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건강식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무시하던 자들의 경악 어린 표정과 마을.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서러움과 고통은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대한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야, 보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궈낼 거대한 왕국이란다. 저는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재능과 도끼를 이제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이제 세상은 몽골 여인 사르나이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군중들 사이로 최 사장의 허망한 뒷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이미 더 먼 미래, 국경을 넘는 위대한 성공의 결말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산의 작고 낡은 기와집은 이제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명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몽골 전통 약초 배합. 홍삼액은 건강식품 시장에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식품을 넘어 사막의 강인한 생명력과 한국의 깊은 정성이 깃든 기적의 묘약으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홈쇼핑에서는 연일 매진 행진이 이어졌고 해외 수출 계약서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보따리를 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우리 인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경제적인 성공보다 저를 더 벅차게 만든 것은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강 노인 할아버지는 이제 정정하게 허리를 펴고 마을의 최고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증손주 대한이의 손을 잡고 인삼밭을 거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셨죠. 대한이는 어느덧 민혁 씨를 쏙 빼닮은 늠름한 어린이가 되어 저에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곤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들이 모두 오늘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어느 날, 저는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를 차갑게 내쫓았던 몽골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끊어드리고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떠날 때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인천공항의 모습과 세련된 차림을 한절을 보더니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인삼밭과 저희의 으리으리한 저택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강노인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사돈. 어른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며 두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에 얼어붙어 있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몽골에서 가져온 귀한 고기와 한국의 보양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제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사른아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때 너를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가만히 안아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낯선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 잊으세요. 이곳이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고향이에요. 저는 그날 밤 몽골의 부모님께 거액의 송금 영수증을 건네드렸습니다. 고향 마을에 현대식 병원을 짓고 가난한 유목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였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몽골과 한국의 정이 가득 차 넘치는 대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사계절에 반해 아예 이곳에 정착하시기로 하셨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국경을 초월한 술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민혁 씨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민혁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되었어요. 당신이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남겨준 이 큰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네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꽃을 피워낸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들어내는 결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대한이의 손을 잡고 푸른 인삼밭으로 향합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금산의 흙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저의 인생은 이제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이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